네, 안녕하세요. SBS 연예 대상에 빛나는 2001년도죠? 네, 2001년도에 SBS 연예 대상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상식에. 왜냐면 바빴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지 않았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2022년 SBS 연예 대상에서도 제가 뭐 하나 받습니다. 요청이 왔는데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뭐 하나 맞지? 뭐 하나 주겠지? 오케이. 예. 아마 골드녀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저는 우리 저기 혹시 그 성함하고 직책이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당황했습니다. 총명정관실 총명전 팀장을 맡고 있는 정연배입니다. 네, 팀장님께서 이 재치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국민 영웅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여기 그 22사단인가요? 22사단 장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국민 영웅 하니까 보통 인민 영웅 막 이렇게 하지 않나요? 북한에서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국민 영웅 아닌데 국민 영웅이라고 해주셔서 어쨌든 우리 군수님께서 황민준 군수님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이곳에 왔는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군수님께서 이제 내년에 강원 FC에 지원을 좀 눌러주신다고 하셔서 네, 맞죠, 군수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강원 FC 대표에서 이번에 잘렸거든요. 네, 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내년에 확실하게 지원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군수님께서 지원을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뭔가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께서 그러면 여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강연을 해달라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 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맞죠? 네.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이게 무선 마스크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무선 되네요. 네. 제가 오늘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짧게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받는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특강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대학에서, 그다음에 리더십 포럼에서, 그다음에 인문학 강의에서 제가 나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것은 1시간 반을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보다는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또 제가 했던 대답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강연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집중력이 좋다라는 결론에 제가 다다랐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대학교에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이렇게 특강을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더십 포럼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특정 지역의 리더들만 그러니까 기업의 CEO 분들만 모인 곳에서는 제가 이제 리더십에 관해서 스포츠를 통한 리더십 강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그런 어떤 강연에서는 노력, 그다음에 성공이 뭔지, 실패가 뭔지, 고통이 뭔지, 인내가 뭔지, 땀이 뭔지에 대해서 과연 정말 재능은 뭐고 실패와 성공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지, 노력하면서 자신의 꿈을 만나러 갈 때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로 그 일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좀 난감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있긴 하지만 안녕. 예. 꼬마들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하고 이제 같이 계시니까 어떤 주제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강연을 해야 되나라는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 그 질문 속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눠주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책을 여기 제가 세 권을 갖고 왔는데 이 책이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인데 제가 쓴 책이에요. 나름 여러분 별로 이렇게 이 책이 탐나 별로 이렇게 갖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5만 권 이상 팔린 책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 중에서 좋은 질문을 하신 분 세 분에게 제가 사인을 해서 이름까지 써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좀 약간 그래도 괜찮죠? 예, 그다음에 우리 공이 준비되지 않았나요, 팀장님? 공이 몇 개가 있죠? 축구공이 6개가 있습니다. 와, 축구공을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질문을 통해서만 제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은 세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노력에 관한 얘기가 있고 스포츠에 관한 얘기 있고 중간에 약간 기독교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2장에 스킵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 뭐 다른 종교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 스킵하고 읽어도 되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고향이 강원도 홍천 내면이에요. 강원도 홍천 내면인데 내면에서 제가 이제 안양초등학교라는 곳으로 전학을 갔어요. 그때 제가 가졌던 충격적인 사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창천 내면 창촌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안양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기 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첫 번째, 야채를 사 먹는다.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야채는 저희 내면에서는요 뽑아 먹는 거거든요. 지나가다가 뽑아 먹고 밭에서 따 먹는 거지, 야채를 돈 주고 산다는 건 제가 이제 거기서 처음 한 거예요. 시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야채를 돈 주고 사 먹는 걸 보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제가 초반에 이 시골에서 도시에 갔을 때 받았던 첫 번째 충격이고, 2번째 충격은 안양 초등학교에 갔는데 글쎄 2반이 있는 거예요. 2학년 2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창천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해갖고 6학년 1반. 저는 당연히 1학년은 1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양 초등학교 딱 가니까 제가 6반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는 6반이야.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저는 2학년 1반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야 너는 2학년 6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2학년 1반입니다. 그 6반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개념 속에 무조건 시골에서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1학년은 1반이고 2학년은 1반이지 2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처음 알았어요. 거기에 가니까 13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서요. 오후에 학교를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그게 이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서 도시에 갔을 때 가졌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저는 제가 시골 내면에 있으면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뭐 여기 어르신들 계시겠지만 저희가 3남 3녀 중에 막내입니다. 그리고 저희 형이 2명 있고 누나가 3명 있어요. 큰형은 저보다 18살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놀라시죠? 놀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하지만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다행히 그 가난을 제가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강원도에서 이제 겨울이 좀 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감자가 많아지고 쌀이 적어져요. 그래서 된장찌개랑 먹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쌀에 감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감자에 쌀이 들어가요. 그래서 밥을 푸면 밥에 한 4분의 3은 감자고 밥알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된장찌개를 먹고. 근데 그때까지 저는 이제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뭐 보리 뭐 이렇게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어느 날 어머님이 옥수수로 된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를 먹으면 옥수수만으로 된 밥, 옥수수를 먹으면 그 옥수수 껍질이 입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씹다가 옥수수 껍질을 뱉고, 제가 한 2번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나 밥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지금 한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잘 모르겠지? 오케이. 한국 얘기예요 이게. 예.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보릿고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경험해 봤다기보다는 그래도 저는 간접적으로 보릿고개라는 게 어떤 건지는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키위를 안양 가서 키위라는 과일이 있다는 거 안양 가서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과일인지 몰랐습니다. 키위가. 그리고 바나나는 책에서만 봤어요. 바나나 처음 본 게 제가 안양 초등학교 가서 바나나를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런 걸 경험하냐.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발전됐을 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면은 그렇습니다. 고성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면에 30년, 35년, 40년 전은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뭔가 조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 얘기를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기 어르신들 5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맞죠? 맞죠? 그때 이제 우리 집 강원도가 350가구가 있었어요. TV가 2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 재밌는 거 하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저 없고 그 집에 가서 거기서 보고 그 끝나고요 집에 오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TV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 아버지가 그 리어커에다가 흑백 TV를 그 사서 끌고 올 때 제가 그 뒤에서 밀들 때 그 희열을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 살지만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렇죠? 어머님 잘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5일장 열리고, 그렇죠? 5일장 열리고, 그때 두부 엄마가 두부 사오라 그러면 두부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 집 가서 막 달려가서 두부 사오고. 그때 아마 태양이라는 담배가 있었습니다. 100원짜리. 거북선, 한라선, 그렇죠? 한라산이라는 거 있죠. 한라산이 150원, 태양이 100원, 아리랑이 있었죠. 제가 왜 이걸 잘 기억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 담배 심부름을 제가 했거든요. 거북선, 그렇죠? 어떤 거요? 죄송합니다. 봉초는 그거는 저희 이제 그리고 외할머니 댁 가면 외할머니가 그걸 이제 하셨고요. 저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100원 주면 태양 담배를 사왔던. 오늘 저희가 공감이 좀 되는데요. 네. 어찌 됐든 그런 삶을 살아서 이제 제가 이제 안양에 딱 가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과연 스포츠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스포츠가 왜 중요한가? 스포츠는 정말 비용인가? 아니면 투자인가? 아니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실제로요,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뽑는데 살기 좋은 도시 중에 되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팀에 프로 스포츠 팀이 있는가가 살기 좋은 도시의 요건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그 팀의 프로 스포츠 팀을 갖고 있는 도시는 갖고 있지 못한 도시보다 이혼율이 평균 25%가 낮습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30%가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스포츠 팀이 어떤 한 사회에 그리고 어떤 지역에 어떤 도시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죠.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 때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세 끼를 먹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세 끼를 안 먹죠. 2끼만 먹죠. 몸 관리를 하느냐고. 하지만 지금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먹는데 어떤 걸 먹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TV가 없었던 제가 어렸을 때에는 TV 있는 것 자체가 좋았는데 지금은 TV가 다 있고 모든 소유,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고 살 만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했는데 내 옆집도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없으면 나눠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갖고 있는 누군가를 볼 때
마음이 불편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경쟁을 부추기기 시작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세상은 사람들은 점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세대가 속에서 스포츠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반에 같이 앉아 있는 내 짝이 수능에서 잠재적 경쟁 상대예요. 그렇죠? 내신의 경쟁 상대예요.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왜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나? 어렸을 때 학교에서 내 가장 반에 있는 내 친구가 수능의 잠재적 경쟁 상대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사고와 태도로 살아가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점수보다 내 친구 점수가 더 중요해.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못해야 돼요. 그런 경쟁된 사회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그런 사회에서 이제 이 사회로 그런 학교에서 그런 교육과 경쟁을 통해서 이 사회에 나오다 보면 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잘하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잘하면 시기 질투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는 순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제가 축구에서 보니까 제가 잘해도요 같이 나랑 뛰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못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못해도 나랑 같이 뛰는 내 동료가 잘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겨요. 축구에서는 그래요. 이 스포츠에서는 그래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잘하는 것만큼이나 내 친구가 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교육이란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이런 거거든.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인격이 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의 교육은 어떤 한 사람이 이 삶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을 쌓아 올리는 이런 왜곡된 교육 현실에서 스포츠가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하게 되면 좋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그러나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작아져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이 못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요. 그런데 이 단체 스포츠, 특히 이제 축구 같은 걸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만큼 남이 잘하는 게 중요하고 남이 잘했을 때 내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축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터치 라인이 있잖아요. 터치 라인에서 내 볼을 맞고 나간 볼은 상대 공이에요. 그렇죠? 상대를 맞고 나간 볼은 제 공이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제가 어떤 거를 느끼냐면 많은 사람들이 권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장을 합니다. 데모를 하고 함께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피켓을 들어요. 나의 권리를 찾겠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권리를 찾는 것만큼이나 자신이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스포츠가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 줄 수 있냐면 상대 공을 맞고 나간 공이 내 공이라는 권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나 맞고 터치아웃된 볼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나의 의무에 최선을 다할 때 상대 맞고 터치아웃된 볼이 나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자연스럽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리와 의무 중에서 의무를 부르짖고 그러니까 권리를 부르짖고 권리만 외친다고 해서 권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할 때 권리는 자연스럽게 지켜진다.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또 선수로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권리가 지켜진다라는 것도 저는 스포츠를 통해서만 저는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되게 잘하는 말인데요. 자유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뭔가라고 하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자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 진짜 자유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 축구에는 규칙과 질서가 있어요. 축구에서 만든 그 규칙과 질서는 축구를 가장 잘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과 질서예요. 축구를 하는 사람과 축구를 보는 사람 모두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그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자유가 진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자유인가? 학생들이 만약에 담배를 피는 것이 자유예요. 난 담배를 피고 싶으니까 담배를 먹고, 나는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술을 마시고, 나는 약을 하고 싶으니까 약을 해요. 자, 그러면 자유죠. 그런데 담배를 피고 싶으니까 담배를 폈어요. 그래서 니코틴에 중독이 돼요. 술을 먹고 싶어서 술을 마셨어요. 알코올에 중독이 돼요. 마약에 중독이 돼요. 니코틴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는 순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니코틴에 중독이 돼서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이미 담배에 구속당한 거죠. 그래서 진짜 자유는 뭐냐?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만 자유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근데 그것은 그 규칙과 질서라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스포츠가 알려줍니다.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허용이 되고 어떤 것은 허용이 안 되고 어떤 것이 반칙인지 스포츠가 알려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반칙을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반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스포츠는 반칙을 하는 순간 바로 심판이 개입해서 휩쓸을 불죠. 너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줘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저는 스포츠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에 비용을 지불하고 스포츠에 관심을 기울이고 스포츠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짧게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유럽에 진출하는 게 꿈이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고, 돈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명예를 얻고 싶었고, 박수 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그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그때 봤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 국가대표 이 A매치 경기를 보면 벤치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럼 벤치에 빈자리가 이렇게 나와요. 선수들이 앉아있고 벤치에 빈자리.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국가대표가 돼서 경기에 안 뛰어도 좋으니까 저 벤치에 옆에 앉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국가대표로 뽑혀서 저 벤치에 앉아 있으면 나는 그것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 때 그런 상상을 항상 하다가 진짜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벤치에 딱 앉게 되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변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국가대표가 돼서 벤치에 앉잖아요. TV에 안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제가 국가대표가 된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국가대표가 돼도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교체 멤버로 뛰었으면 좋겠다. 교체 멤버로 뛰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교체 멤버로만 뛰면 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교체 멤버로 떴어요. 교체 멤버로 떼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팀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려면 주전이 돼야 된다. 이 조직에서 진짜 주연이 돼야지, 주인공이 돼야지, 주전이 돼야지, 이 벤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후보 선수가 되면 이거는 큰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 국가대표팀의 주전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전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만족해야 되잖아요. 주전이 딱 되니까 매일 TV에 나오죠.
매일 경기에 TV에 나오죠. 그런데 잘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주전이 돼서 경기장에 나왔는데 잘하지 않잖아요. 욕만 먹어요. 팬들한테.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주전이 되는 게 아니라 축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잘하면 이제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축구를 잘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됐잖아요. 축구를 잘해도 팀이 지면 다 필요 없어요. 이겨야 되겠다. 이기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서 이겼어요. 그럼 이제 저는 끝내야 되잖아요. 오늘 이겨도 다음 경기 지면 또 욕 먹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계속 이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서 저를 이끌어가는 이 욕심과 탐욕을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내 욕심과 탐욕에는 만족이 없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즉시 아주 간절하게 뭔가를 갈구하고, 그 내가 갈구했던 것을 잡는 순간 저는 그 즉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다른 것을 갈구하는 제 자신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감과 더 큰 소유욕,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국가대표가 돼서 유럽에 진출해서 이제 토트넘에 가게 됐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것들을 이룬 거거든요.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고, 유럽에 가고 싶었고, 유럽에서 성공하고 싶었다. 제가 다 이뤘어요. 그럼 저는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소유하는 순간 잠깐의 만족감이 있었지만, 그때 엄청난 허무함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소유했을 때 잠깐의 만족감 뒤에 깊은 허무함이 온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저에게 잠깐의 만족감은 줬지만 지속적인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비로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내 꿈을 이루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꿈을 이뤘는데 행복하지 않네. 그럼 도대체 인생에게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존재하고 나는 왜 사는 거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읽었던 책이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책인데, 그때 오스카 와일드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다. 딱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해했어요. 인간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회사에 직장에 가지 못하거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할 때 모든 인간은 비극적이라고 느끼죠. 자기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근데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자신의 삶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나서 내 안에 찾아왔던 깊은 그 절망감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비로소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 책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 인간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비극이다.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나 자신이에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비극적인 사람이 된다. 인간은 나라는 3인칭, 나라는 1인칭 단수가 아니라 너라는 2인칭 단수, 우리라는 3인칭 복수를 목적 삼았을 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고 유럽에 진출하고 유럽에서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제가 이뤘을 때 제가 비참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의 삶의 목적 자체가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이기적인 나 자신. 삶은 언제 행복해지냐면,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뤘을 때, 자기가 원하는 높은 곳에 갔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인간은 서로 사랑받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에만 행복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지속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행복을 잘못 쫓고 있었구나. 소유, 꿈, 유명세, 돈 이런 것에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데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실수를 범했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어느 날 2월 한 중순 이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차가운 선선한 바람 속에서 봄으로 가는 그 따뜻한 햇살이 저에게 내리쬐고 있었고 제 손에는 달콤한 바닐라 라떼가 들려 있었고 제 오른쪽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과 달콤한 바닐라 라떼와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딱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이거구나. 이 일상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행복함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행복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느껴지지 않아요. 인간에게 행복은 찾고 만들고 부여하는 거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의 조건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만약에 뭐 때문에 행복하다 근데 반대로 그 무엇이 없으면 어떻게 지죠?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자리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이유라면 그것이 곧 불행의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됐고 그래서 조건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직업적으로 죽음을 앞둔 분을 아주 자주 만나게 되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맨 마지막 임종 때 교인분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서 맨 마지막 이제 임종을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위로해 드리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인생을 다 살고 하는 그 마지막 말은 인생의 엑기스라는 거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맨 마지막에 유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 맨 마지막을 경험했지만 그 누구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성공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더 남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나쁜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를 용서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그를 포용하지 못했지? 이 말을 하면서 다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거고 그것이 우리가 목적 삼아야 될 것들이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엄청난 성공과 부와 소유와 욕심과 탐욕을 쫓으라고 우리를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비극적인 결말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진짜 삶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행복인데 왜 여러분 소유를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근데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관되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찬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극소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행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하는 사람이 성공하다. 이게 맞는다면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이 모두 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귀결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이루고 뭔가를 소유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최종 목적도 그거 자체가 아니라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성공했다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맨 마지막 그날 내 삶이 비극적이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죽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일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죽는 날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는 그날을 기점으로 뒤돌아봤을 때 사실 인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예요. 어제에서 오늘 왔잖아요. 우리의 호흡이 하루만큼 줄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날을 기점으로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인데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비로소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른 것과 옳은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죽을 존재이면서도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불의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이 정말 옳은가? 이 불의한 세상이 정말 맞나? 라고 이 세상의 회의를 느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무조건 설치지만 역사는 불의한 사람들이 많아서 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불의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불의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 의로운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